자, 여기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34번. 그래서 많이 틀렸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답은 3번이죠. 3번. 이제 그 많이 틀린 걸로 봐서, 아직 하자 진단과 감정을 정확히 구분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3번, 그 4번 지문은 올해 이제 개정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주의 있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죠. 자, 우리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이제 도식해서 뭐 이렇게 해서 이 하는 경우 위원회에서 감정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실력에 이제 있다고 보고요. 요 하자 진단과 요 하자 감정을 한번 구분해 볼게요.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하자 진단은. 그 1번 지문 보시면 하자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누구는 할 때 사업 주체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은는이가가 주 아닙니까? 주체? 예. 사업 주체고요. 요 하자 감정은 누구요? 그 2번 지문 보시면 하자 분쟁 조정위원회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이지만 주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 이게 이제 출발입니다. 자,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하자 진단 며칠이요? 20일. 하자 감정은 20. 뭐가 여기에 이제 개정이 됐냐면 추가하는 경우, 기간을 추가하는 경우에 예전에는 이 사업 주체가 이렇게 추가하는 경우에 10일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10일 범위 내에서 이렇게 10일 범위 내에서 또 여기도 10일 범위 이렇게 됐던 거를 이제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개정을 했느냐? 우선 그럼 이 사업 주체가 하자 진단을 하려면 누구하고 협의를 해야 돼요? 입자 대표회의 협의를 하죠. 입자 대표회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돼, 협의. 이 협의를 할 때 이 비용과 관련된 부분, 이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협의를 하죠. 합의를 하죠. 비용과 관련된 부분. 자, 그러면 만약에 기간이 부족하다. 나 좀 더 해야 되는데 기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이 사업주체하고 입자대표 비용 합의를 하고 뭐 협의를 하고 할 때 이 기간은 부족하다. 그럼 서로 그럼 더 할 수 있냐? 덜 하느냐? 여기서 끝내냐? 이 부분은 이 둘 사이에 뭐의 문제예요? 약정의 문제다라는 거죠. 약정의 문제. 더 할 수 있으면 더 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이 10일 제한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약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20일인데 만약에 더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좀 위원회에서 정하는 거예요. 이 위원회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 그죠? 비용은 이제 여기 이제 5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합의를 해서 비용 부담을 합니다. 이렇게. 뭐 이것도 마찬가지죠. 합의해서 비용 부담을 해요. 반반 하든. 근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합의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도 이제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지금 하자 감정하는 경우는 주체가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게 합의가 안 되면 비율을 위원회에서 이렇게 정해주죠. 합의가 안 되면.
그럼 여기 하자 진단 이제 비용을 합의해서 결정해야 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합의가 안 되면 그렇지 이거 자체가 못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표현을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 하자 진단은 하자 감정과 전혀 거리가 먼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자 진단이 다 끝나고 완전히 끝난 다음에 이제 감정이 출발하는 거지 이걸 하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자 진단에 위원회가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지. 다 끝난 걸 가지고. 그죠? 그러니까 이 완전히 시기적으로 다른 사안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부분을 이제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실제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다뤄보면 지금 만약에 3번 지문대로 해서 하자 진단 20일 이내 결과를 이렇게 제출하라. 그런데 만약에 위원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라고 만약에 되어 있다면 위원회는 굉장히 도사지. 이게 미래에 나한테 올 걸 알고 이 하자 진단건이 미래에 나한테 올 걸 알고 미리 가서 이거 이 6개월 후에 나한테 올 거니까 내 비율을 정해줄게.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3번 질문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말 얼토당토 안 하는 이야기인데 이걸 이제 많이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아직도 요거에 대해서는 선긋기가 아직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개정된 부분이라는 게 또 우리를 또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법령 문제를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기준으로 쭉 풀어보셨는데 어때요? 그렇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쉽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개정된 부분 위주로 해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거죠. 자, 지금부터 이제 35번 문제부터 보시면 이제 건축 설비라든지 또 건축 구조 또 뭐 하자 안전 기준이라든지 또 일반 설비 관련된 법령들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데 이쪽이 차라리 낫다 뭐 이런 느낌을 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은 건축 설비 기사 문제를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실제 문제도 그래요. 그쪽에 근데 이제 다 인용할 수 없는 게 우리는 1년에 한 번 요 문제로 뭐 두세 문제 나오지만 시험 문제로 이게 과목별로 20문제씩 5과목을 1년에 3번씩 봅니다. 건축 설비.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접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다루면 푸실 수 있고 나왔던 문제를 또 이제 이렇게 인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뭐 가령 36번 같은 뭐 이런 것들 뭐 이게 35, 36 이게 다 나왔던 겁니다. 35, 36, 37 이게 다 나왔던 문제인데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35번입니다. 와 트랩 여러분들 정말 잘 하시는 트랩 나왔어요. 그죠? 세차장 가솔린 트랩 쓴다 바닥 그죠? 뭐 쉽게 아실 수 있어요. 화장실 바닥에 벨 트랩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오, 좋아요. 자, 36번. 요 팽창 탱크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건 기출될 가능성이 저희한테 있고요. 이거 2년 전인가 1년 전인가 건축 설비 기사 문제로 나왔던 겁니다. 팽창 탱크. 근데 여러분들이 이 팽창 탱크에 대해서는 개론 시간에 다 배웠죠? 배웠어요. 그죠? 요거 팽창 탱크가 그쵸 개방형도 있고 개방식 개방형 또 뭐 있어요? 폐쇄식도 있죠? 밀폐식 폐쇄식 밀폐형 뭐 이게 이런 거는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만 이렇게 통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대로 막혀 있는 게 있고 뚫려 있는 게 있다 이제 그 얘기죠. 이 팽창 탱크가 하는 일, 개방식이든 밀폐식이든 팽창 탱크가 하는 일은 온수의 신축에 그 배관이 적응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그죠? 배관이 꽉 막혀 있으면 터지니까 도피구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번에 온도 변화에 따른 최적 변화를 흡수하는 거다. 두 번째 보시면 장치 휴지 중에도 사용을 하지 않아도 이 압력을 일정 이상 유지하게끔 왜냐하면 그 온도는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공기침을 방지를 하게끔 한다. 자, 3번 보시면
팽창된 물의 배출을 방지하여 장치의 열 손실을 방지한다. 그죠? 팽창된 거 그냥 드레인 해버리면 다시 또 데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 팽창관 내에 이제 뭐 넘칠 때 넘침관이라고는 오버플로거나 아니면 안전밸브 또 물 보급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지금 보시는 주된 공기 배출구 또 온수 보일러의 도피관으로 사용되는 것은 개방형의 경우가 그렇죠. 밀폐식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인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이제 많이 다뤄보신 분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찾는 요령을 좀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이야기를 하다 갑자기 이러면 이건 이제 답을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4번은 개방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개방형의 경우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37번입니다. 소화설비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소화설비는 다 소화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3번, 5번 이런 것들이 이제 소화설비고요. 스프링클러 당연히 물 뿌리는 거가 소화설비죠. 연결 살수설비는 소화활동설비죠. 소화활동설비. 그래서 4번. 자, 그 다음에 38번 보도록 하죠. 38번. 저수조 설치 기준 정말 많이 했죠. 많지도 않아. 14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100cm, 60cm, 100분의 1, 90cm, 180cm, 뭐 5톤, 뭐 진짜 숫자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2번을 보시면 일정 수준을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이거 벨이 있어야죠. 그죠? 경보장치 있어야 돼. 이거 어디다 설치하느냐? 어디다 설치해요? 관리실에 합니다. 관리실. 펌프실에 하는 게 아니고 관리실. 그건 이제 규정이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규정대로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설비 쪽이긴 하지만 저수조 설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입각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래서 2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39번 문제는 지난해 나왔던 문제예요. 설비기사에서. 우리 실무에서 지난해 실무 문제가 뭐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었어요. 요거. 우리 실무에서 PVC관. 이걸 이제 염화비닐,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것은 염화비닐관이라고 사실 부르는 겁니다. 이게 염화비닐. 염화비닐관이라고는 잘 쓰지 않죠. PVC 파이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게 지난해 실무 문제예요. 이게. 근데 이게 지지난해 건축 설비 문제입니다. 그대로 가져와서 낸 거예요. 근데 지난해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요게 나왔어요. 건축 설비 쪽에서. 그래서 올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은 이제 요것보다 이제 요거가 이제 훨씬 더 좋기 때문에 물론 비싸긴 하지만 그리고 이게 추위에 견디는 힘이 좀 강하거든요. 온도. 요거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문제. 폴리에틸렌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PE관. 어느 분은 염화비닐관이 PVC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폴리에틸렌, 비닐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영어예요. 요거에 대한 영어. 자, 내용 정리하면 됩니다. 답은 이제 5번입니다. 자, 화학적, 전기적 성질이 이제 염화비닐관보다 우수해요. 우수하고 값도 비싸고. 그 염화비닐관보다 일단 비중이 가볍다는 거예요. 가벼우니까 운반도 용이하고 설치 안 한다든지 이런 게 이제 좋죠. 유연성도 있습니다. 또 저온에 강하다는 거죠. 저온에 강하다. 근데 그 4번하고 5번을 이게 이제 그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부드러우니까 잘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제 생각하기가 쉬워서 그걸 세트로 놓고 보기가 아주 쉬워요. 그 얘기를 좀 하는 겁니다. 재질은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크래치나 그러니까 외상에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부드러운데 인장 강도는, 그 인장 강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부드러우니까. 근데 염화 비닐관보다는 인장 강도가 작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게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두 개를 비교할 때 인장 강도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그래서 인장 강도는 얘가 PVC가 인장 강도가 제일 크죠. 쭉쭉 늘어납니다. 열을 가하면. 예, 그래서 5번 염화 비닐관보다 인장 강도는 작다. 염화 비닐관이 PV관보다 인장 강도는 크다. 그러니까 4번만 5번만 놓고 이야기를 할 때 염화 비닐관 이야기 빼고 인장 강도 어느 정도 크다. 이런 맞아요. 근데 염화 비닐관보다는 작다는 거죠. 좋습니다. 예, 5번 예, 체크합니다. 그 다음에요. 40번. 그러니까 이제 39번 같은 문제는 그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모의고사를 보면서 맞추시라 그런 의미로 낸 게 아니라 건축 설비 기사의 문제를 그대로 인용해 오는 그런 추세에 있는 문제들은 가급적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배관 같은 경우 지난해 이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 뭐 주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요즘은 옛날처럼 동간, 강간, 연간 뭐 이런 주철관 이런 것은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온다. 자, 40번. 40번을 뭐 놓치신 분 없고, 뭐 강조 많이 했고, 문제를 여기밖에 낼 수가 없고, 예, 답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그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뭐가 있다고요? 개인, 하수, 처리, 시설에는 정화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오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정화조는 수세식, 화장실, 오수만을 처리하고 이건 모든 우수를 처리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5번 지문에서 오수가 아닌 그 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든 오수를 처리를 할 거다. 그 얘기죠. 그러려면 뭘 설치해야 된다고요?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해야 되죠. 모든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을 설치한다.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그죠? 그죠? 정화조는 요거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은 이 둘을 합한 개념이니까. 그죠? 예, 이것도 그 이론 정리하고 문제 풀고 할 때 많이 했던 거예요. 이 문제는. 만약에 이 4번 지문, 그러니까 40번 문제가 만약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게 지금 이것 자체가 아직 안 된 거죠. 얘는 하수법 이렇게 둘이 있고 이렇게 처리된다. 이게 처리가 선행이 돼야 돼요. 이게 돼야지 그 5번 지문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정확히 표현하면 개인 하수 처리 시설이 아니라 5번은 정화조에서 수세식 변기에서 나온 오수가 아닌 그 밖에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는 안 되죠. 그죠? 개인 하수 처리 시설 중 정화조에서 그렇다. 자, 41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예? 41번은 이제 45번 문제하고 이제 같은 개념이죠. 같이 풀 텐데요. 어, 41번은 이제 N은 V분의 시간당 Q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바꿔 놓으면 환기 기준은 횟수로 표현하는데 그 횟수는 총 최적을 시간당 횟수고 시간당 공급량, 뭐 총 최적 풍량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45번 문제의 5번을 먼저 보시면 기계 환기 설비와 환기 기준은 시간당 실내 공기 교환 횟수로 표현하는 건 맞는데 그건 풍량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나눈 값이다라는 거죠. 이건 뭐 문제에서도 이론에서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답은 쉽게 내셨을 거예요. 그죠? 나머지 숫자가 있고 요거만 숫자가 없는데 아무튼 요걸 내고 요걸 이제 응용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 41번입니다. 단위 세대당 환기 체적이 10만 제곱미터. 와, 문제를 막 굉장히 가상의 문제이긴 하지만 단위 세대가 10만 제곱미터 환기량 한다고 하면 엄청 큰가 봐요. 이거 뭐 만수르 집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 한 세대가 지금 10만 제곱미터 환기 뭐 이거 필요로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최적이?
환경상 최적이 한 세대가 10만, 우와, 그걸 200세대나, 우와, 정말 많네요. 예. 뭐 어쨌든 문제는 문제입니다. 예. 세대별 시간당 필요한, 문제 푸시면서 그런 생각하시면 푸시진 않았죠. 그죠? 문제를 참 만들어도. 그래서 법적 기준은 0.5회 이상이니까, 볼륨이 이렇게 되니까 풍량은 5만. 답은 뭐 쉽게 5만 다 이제 세제곱미터 단위 생략하고, 예. 예, 답은 3번입니다. 42번 문제 볼게요. 자, 요것도 1000세대 이상 1시간 1번에 감전사고 부상 3명. 3번에 감전사고 사망자 몇 명? 2명.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죠. 이건 뭐 실제 기출됐던 문제입니다. 예? 그쵸. 사람이 죽으면 중요하지, 그죠? 근데 어쨌든, 우리 전기사업법에서는 2명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승강시설 안전관리법이나 또, 이 어린 놀이시설은 1명만 해도 중대하게 보죠. 어떤 건 이제 각 해당 그 소관부처에서 그렇게 이제 법을 정했으니까. 근데 그걸 또 시험 문제 냈었어요. 2명이라고 하는 거를. 봅니다. 예. 속보, 상보는 뭐 여러분들 그 문제에서 많이 다뤘던 이야기니까요. 예. 자, 43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43번. 요거는 이제 문제를 낸 의도가 있어요. 네. 자, 이거는 그 기존 내용을 이제 쭉 뭐 문제 별개로 이제 여기는 AS가 같이 들어갑니다. AS가 같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자, 우리가 승용하고 화물용, 비상용이 있고요. 그죠? 교재는 몇 페이지를 참조로 하시냐면, 예, 293페이지를 참조를 합니다. 293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강의 내용을 AS 하는 거예요, 지금. 승용 승강기는 6층 이상, 그렇죠? 화물용 승강기 10층 이상. 비상용 승강기 10층 이상. 근데 제가 이거를 이게 개정이 됐는데 아마 그 마지막 그 설비 강의를 하면서 이걸 제가 7층이라고 예전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강의에서. 그러니까 예전 그 입에 이게 계속 닿았던 거죠. 입에. 예, 그래서 요거는 개정이 됐습니다. 7층에서 10층으로. 그래서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AS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다 강의 내용에서. 예. 7층에 10층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책도 이렇게 바뀌었고,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이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 7층 이상을 10년을 썼거든요, 10년.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냥 모르게 그냥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면서 7층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몰랐는데 이렇게 상담 코너에 이렇게 이제 글을 올려서 저도 이제 정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이걸 다시 한번 잡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유도를 한 거예요. 자, 화물용 승강기 몇 층이요? 예, 이걸 이제 10년 만에 바꿨어요. 7층에서 10층으로. 되게 완화하는데 법은 요건 조금 완화한 거네요, 그죠? 맞네. 예, 완화. 요건 강화했죠. 16층에서 10층으로. 요건 이제 완화를 했어요. 뭐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을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요 내용에 이 교재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10층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예전부터 쭉 7층으로 이제 이렇게 진행하시면 5번은 뭐 당연히 맞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수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게 요거죠. 요거 5번. 예, 5번도 틀렸어요. 이렇게 틀렸고, 예, 실제로 이제 찾고자 하는 답은 1번이죠. 1번. 그래서 1번과 5번이 복수 정답이 됩니다. 제가 요거를 그냥 10층으로 해서 문제를 풀까 하다가 정말 각인된 걸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고육지책을 한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제 오류가 있었으니까. 화물용 몇 층? 10층. 자, 1번 보시면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피난 계단이 아니고 직통 계단이죠. 이렇게. 자, 전체적으로 수정을 해 주십시오. 10층입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너무 경황이 없는데 이제 어느 분은 또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10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7층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저도 그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습관이 이렇게 무섭구나.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제를 푸시다가 틀린 거 있잖아요. 틀린 거. 아까 뭐 예를 들면 하자 감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형광펜 두르고 뭐 별표 치고 그러면 바뀔 것 같지만 또 시험장 가면 또 옛날보다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하셔야 바뀌는 거예요. 예. 자, 좋습니다. 예. 나머지 2번과 3번, 뭐, 이렇게 설치되는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80이라는 숫자, 22층이라는 그 층 단위, 이런 것들 잘 알고 계시니까, 예, 그 부분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예, 수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44번. BOD 제거율은 한 번 나왔었어요. 계산 문제로 나온 건 아니고요. 이론 문제로 나왔었습니다. 이 BOD 제거율은 기준이 유입 BOD예요, 유출 BOD예요? 네, 그렇죠. 유입 BOD. BOD를 유출 BOD를 뺀. 네, 그리고 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퍼센트로 바꾸려면 100을 곱해줘야 되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요. 뭐 답은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유입은 200이고 유출은 20이다. 계산하기 아주 편하게 이렇게 해드린 거죠. 그래서 90%가 나온 거예요. 예. 자, 45번은 이제 아까 다뤘던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46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도요, 이 46번, 또 47번, 이러한 화재 안전 기준 문제가 나와요. 뭐 이건 여러분들 맞추시라고 내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제 나오니까 우리 이제 35개 이 화재 안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마다 각각 용어의 정의, 설치 기준, 또 뭐 압력이라든지 이러한 그 구체적인 기준 등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본 과정에서 다룰 수가 없는 엄청 방대한 이야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하고 관련되거나 기출될 가능성이 높은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유도를 해서 요 시간만큼은 문제풀이가 아니라 학습이에요, 학습. 요 시간만큼은, 요 두 문제만큼은 이런 시간을 갖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답을 맞추고 안 맞추고는 뭐 크게 지금 상태로는 뭐 의미는 크게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단은 그 46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도록 하죠. 일단 여기서 해설이 된 부분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로 유형화해서 하는 거니까요. 자,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게 있으면 상급이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특정 설비, 그죠? 및 시각 경보 장치. 치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이
NFSC 203이에요. 우선 이제 시각경보기, 뭐 시각경보 장치를 보신 적이 여러분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건 좀 이따 그럼 설명을 드릴게요. 자동화재 탐지 설비 이야기 많이 했죠? 자탐 경보 설비 10분 이상 전원이 공급돼야 되고 뭐 이런 것도 배웠고, 그죠? 또 이게 설치되어 있으면 특정 소방 대상물 이야기할 때 3급이다. 이것도 좀 배웠고, 그죠? 그럼 이 자동화재 탐지 설비라는 건 뭐예요? 오, 맞아요. 화재를 자동으로 탐지해서, 예. 알려주는 거. 오. 이제 그거를 좀 전문적으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 건축물 내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예. 저기 있는 거, 저기 그 EHP 뒤에 있는 거 보면 뭐 동그란 거 같은 반원 같은 게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죠? 저렇게 매끈하게 붙어 있는 건 열감지기예요. 근데 감지기를 가만 보면 이렇게 갤러리 창처럼 구멍이 이렇게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있죠? 그건 연기 감지기입니다. 연기가 들어오기 쉽게 하고, 저건 수열 면적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지기. 그럼 감지기에서 이제 이렇게 화재가 이렇게 발생을 하면 감지기가 감지를 하죠. 그래서 얘를 누군가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방제실이나 이렇게 가보면 여기에 수신기가 이렇게 있어요. 수신기는 P형도 있고요. R형, R형을 어떻게 하세요? 써 있어요? R형. 그쵸, 예전에. 예. 예, 그게 이제 다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제 수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신기의 그 수신반에는 수신기도 있고, 이제 수신반에는 이 수신기 외에 뭐 경보라든지 시험 장치라든지 또 뭐 이렇게 펌프 기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달려 있는 수신반이 있어요. 그래서 요 감지기에서 이렇게 수신기에 연결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화재라고 인식을 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펌프의 기동을 알리죠. 펌프를 작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펌프에서 물이 나가죠. 펌프가 이렇게 물이 나가서 여기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통해서 물을 방사하게 돼요. 그래서 소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크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는데 뭐 이렇게 뭐 하고 한 건 없죠? 그죠? 여기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구성품들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 혹시라도 얘가 참을 자고 있었다, 고장 났다, 예를 들어서 인식을 못했다. 그럼 이게 터져요? 안 터지죠. 그럴 경우도 있죠. 그럼 화재 난 사실을 이 펌프를 기동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펌프를 기동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 수신반의 수신기가 이걸 전달받아야지 얘는 기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동으로. 그걸 기동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얘가 잠자고 있으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 되니까 이걸 설치해 놨어요. 그 건물 벽면이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빨간 등이 이렇게 반짝 이렇게 들어와 있고, 요 밑에 보시면 화재 시 이곳을 누르시오 해가지고 아크릴 같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전체는 빨간 판으로 되어 있고. 보신 적 있죠? 네. 그걸 뭐라고 불러요? 얘를 발신기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곳을 눌러도 똑같이 이곳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수신반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안 해도 화재 사실을 보고 사람이 이렇게 눌러도 얘는 울고, 그러면 이제 기동이 돼서 이게 자동으로 물이 나오죠. 그죠? 요거 감지기, 발신기, 수신기, 요 펌프 기동 쪽으로. 수신기는 이제 P형과 R형이 있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요 중계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중계기.
중계기. 이 중계기는 R형에만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R형에만, P형 아니고 R형에만 있어요. 이 중계기는 뭐냐면, 요렇게 수신반으로 요렇게 전달하는 과정을 요 중계기가 해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의 기계가 더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레코딩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게 여기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받아서 넘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생략을 했지만 펌프를 기동하려면 여기에 이제 비상방송도 하고 경보도 하고 또 여기에 뭐 어떤 구역의 존에 이렇게 화재가 들어와 있다, 화재 표시도 뜨고 뭐 사이렌도 울고 막 이런 작업도 이제 같이 병행이 되죠. 요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 설비고, 시각 경보 장치는 뭐냐면 지금 이 불이야라고 하는 그 상황이 비상방송이나 경보 이런 걸로 하잖아요. 청객 장애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못 듣죠. 엄청나게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조닝을 할 때 요 발신기가 있는 부분에 특히 요 상부에 여기 보시면 볼록 튀어나왔을 때 이제 하얀색 불이, 백색 등이, 점등이 깜빡깜빡 됩니다. 이게 신호가 되면. 그래서 혹시 이제 요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있고 안 되어 있는 곳이 있으니까 혹시 요 발신기 위쪽에 이렇게 보면 요 시각 경보 장치라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됐고, 이거에 대한 지금 용어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죠. 첫 번째, 경계구역.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뭐 알 거예요. 오늘 경계근무 여기서 쓴다. 그게 경계구역. 내가 담당하는 구역. 그래서 요 범위, 에어리어, 요 범위, 여기 이제 경계구역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여기 한 것처럼 특정 소방 대상물 중 화재 신호를 발신하고 그 신호를 수신하고 또 유효하게 그 제어할 수 있는 구역, 컨트롤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는 경계구역이라고 한다. 수신기란, 여기 이제 봤죠? 수신기. 수신기는 감지기. 그죠? 뭐 이게 연기든 열이든 감지기나 또 발신기에서도 왔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죠? 발신기에서 화재 신호를 수신하거나 또 중계기가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랬죠?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 발생 경보를 해주는 장치다. 예,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좀 이따 보시고요. 4번 보시면 감지기란, 우리 뭐 열감지기, 연기감지기 뭐 이런 거 이제 배우셨잖아요. 그죠? 열, 연기, 불꽃 등 연소 생성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다. 그죠? 감지기가 뭐 하나 봤더니 쭉 해서 인지해서 수신기에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죠? 맞죠? 자, 시각 경보 장치라고 하는 건 자탐 설비에서 발하는 화재 신호를 이제 우리 청각장애인 있으니까 여기 하얀색 그 백색 등이 점등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누군가가 이렇게 불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 사실을.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전달하는 요 장치, 요거를 시각 경보 장치. 그래서 결과적으로 청각 장애인에게 전멸 형태의 시각 경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리가 아니고 불빛이기 때문에 돌출되어 있어요. 옆에 이렇게 사각 쪽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발신기란. 그럼 발신기는 뭐예요? 이거죠, 발신기. 그죠? 발신기. 발신기가 뭐예요? 발신기가 뭐예요? 발신기. 아까 설명드렸어요. 발신기. 불났을 때 인위적으로 팍 눌러가지고 경중 올리고 그 신호를 전달해주는 거 발신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근데 3번 봐요. 발신기란 감지기 또는 전기적 접점 등의 작용에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 감지기의 어떤 작동 신호로 이게 움직이나요? 아니죠. 그리고 우선 더 제가 이제 문제를 좀 더 보완해야 되는 게 발신기라는 말을 그 안에 또 집어 넣었잖아요. 그리고 뭐 아예 뭐 생각 안 했을 테니까. 그래 답은 이제 3번이 되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거 눌러서 불 들게 하는 것, 화재 인식해 주는 거, 이거 다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3번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3번은 뭐냐면 감지기, 발신기.
이런 것들의 작동 신호를 받아 수신반에 수신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거. 얘가 뭐냐 그 얘기예요. 얘가 뭐였어요? 중계기였잖아요. 얘가 R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오는 신호를 얘가 중간에 인서셉트해서 얘가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준다 그랬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4번에도 감지기가 중간에 중계기의 신호를 보내가지고 몇 번이요? 4번이요. 네, 4번에. 감지기가 중계기의 신호를 보내가지고 중계기에서 수신받는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P형이 있고 R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중계기가 없어요. P형엔. R형이 네, 그 신호를 할 때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감지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여기에 신호를 수신반에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물론 중계기의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R형 수신반이고 그거는 중계기가 받아서 수신반으로 넘기죠. 결과적으로 수신기에 넘기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R형과 P형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그 3번은 중계기에 대한 설명을 한 거고 발신기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죠? 수동으로 전달하는 거죠. 화재 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생시키는 장치. 그죠? 화재 발생하면 그거 누르라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죠? 수동으로라도 알려줘야 펌프가 기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 이제 35개 화재 국가 화재 안전 기준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 하나에 대한 용어를 하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리니까 사실 이거를 다 포괄적으로 하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 나왔을 때 잘 정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용어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고 47번은 요거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에 대한 설치. 문제는 간단한 문제는 용어 쪽에서 나오고 좀 더 깊은 문제는 이제 설치 기준 쪽에서 나오는데 우리 이제 국가화재 안전 기준이 15회 때부터 나오고 14회, 15회 때부터 나오고 18회부터는 두 문제가 고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 설비 전체하고 이 화재 안전 기준하고 맞먹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제 접근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예상되는 부분,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한번 해설이 된 부분에 대해서 놓치시면 안 돼요. 이 이유로 에이 저건 뭐 많고 어려우니까 안 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중에 하신 분이 이제 있으니까 다 안 하면 관계없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하신 분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설치 기준의 이야기예요. 설치 기준. 그래서 저 감지기 어떻게 설치하느냐 뭐 이런 이야기죠. 뭐 다른 것들에 대한 부분은 크게 없어요. 요 감지기를 어떻게 설치하느냐이죠. 그 얘기가 이제 될 거예요. 자, 이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죠? 감지기는 실내 공기 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뜨린 위치에 설치해라. 차동식 분포형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차동식이 뭐고 분포형이 뭐고 스파트형이 뭐고 이런 거 이제 알고 계시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왜 이렇게 감지기를 유입구로부터 떼어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감지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차동식 분포형의 경우는 말 그대로 배선이 위에 그냥 훅 깔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떼우고 말고 할 필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고 감지기는 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반자에 돼 있잖아요. 이렇게 천장 또는 반자에 설치를 합니다. 옥내 면하는 부분에 하죠. 바깥쪽에 안 하고 속에 하지 않죠. 그죠? 그것으로 노출되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상식 스팟 감지기, 보상식 스팟형 감지기는 정온점이 감지기 주위의 평상시 최고 온도보다 20도 이상 높은 것으로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보상식이라고 하는 거는 뭐하고 뭐의 장점이에요? 정온식과 차동식의 장점만을 연결한 거니까 보상식에는 정온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온점이 20도 이상 높은 곳으로 설치를 하고 4번에 정온식 감지기 뭐 주방에 설치하는 거죠. 몇 도 이상 높아지면 이게 화재 감시 인식을 하냐면 20도입니다. 그래서 이 다 20도가 동일하게 똑같이 20도라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또 그렇게 풀었다 그래요. 똑같이 20도니까 이거 둘 중에 하나 답이다.
근데 이 보상식과 정온식은 정온의 기능이 다 있어요. 왜? 보상식이 차동식과 정온식의 장점만을 가져온 거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자, 답은 이제 5번인데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스팟 감지기요. 지금 저 설치되어 있는 거, 저거 스팟 감지기는 스팟 평면에 설치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평면은 100. 예.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도 마찬가지지만 이 감지기는 이렇게 설치를 합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이 설치된 게 만약에 이 벽에다 이렇게 설치한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된 경우가 이렇게 된 경우. 그러면 열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얘가 수열을 할 수가 있죠. 연기가 이렇게 올라가니까 수열을 할 수가 있죠. 벽에다 설치하면 훅 지나가서 여기에 연기가 막 이렇게 있으면 얘가 감지를 해요, 못해요? 못하겠죠, 이거는. 그래서 일정 각도 이상 이렇게 세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얘기할 때 60도 이상 경사가 아니고 45도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을 하면 요 경사된 각도가 이게 90도이고 이렇게 45도 이렇게 나오죠. 여기까지만 하고 가령 이게 더 경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30도고 이게 60도가 되면 이 점에는 설치하면 효과가 없다. 위로 다 몰린다. 45도까지, 45도 경사까지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45도까지. 그래서 스팟 감지기는 45도 이상 경사되지 아니하게 부착을 합니다. 아유, 예, 어렵죠? 그래서 처음에 전략을 우리가 짤 때 하자 안전 기준을 아예 이렇게 빼놓고 이건 마지막에 정리를 할 거다. 이렇게 전략을 짠 거고, 실제로 하자 안전 기준은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점수는 아니죠. 그죠? 열애했던 점수죠. 그죠? 전략상 열애했던 점수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두 문제로 여러분들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막판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48번입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이다. 이거 이제 개정된 거니까 뭐 이거는 답은 쉽게 찾으셨을 거예요. 그죠? 6개월 교육받는 거 6개월에서 몇 개월로요? 바뀌었어요? 3개월로 바뀌었잖아요. 예. 이건 중요한 거예요. 개정된 내용입니다. 우리 시설물 협회 그 시설물 상반기 교육이 어린이 놀이시설이었고요. 그때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했던 거예요. 3개월. 그래서 48번은 2번. 자,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셨다가 주관식 문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예, 잠시 쉬겠습니다.